그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듯한 혹은 무거운 것에 짓눌린 듯한 소리였다. 창문 하나 없는 생산관리팀 사무실은 한낮의 열기와 온갖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인간의 채취가 뒤엉켜 역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 구로공단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한빛 정밀의 풍경은 언제나 잿빛이었다. 이 하늘의 삶처럼. 서른을 코앞에 둔 하늘의 피부는 깊은 밤의 강물처럼 짙고 매끄러운 갈색이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그가 기억조차 못할 만큼 아주 어릴 적 무책임하게 한국을 떠나버린 아프리카계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이 땅에서 다름이라는 낙인을 숨쉬듯 안고 살아왔다. 그의 낡은 이력서에는 성실함이라는 단어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수십 아니 수백 번은 좋게 넘었을 면접에서 그의 피부색은 언제나 가장 먼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고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이나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빛정밀은 그런 그에게 주어진 어쩌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어이 거기 눈만 껌뻑거리는 검은 거. 너 이리 좀 와봐 지금 당장. 금속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늘의 고막을 후벼텄다. 생산관리팀 최강민 부장이었다. 기름 한 방울 묻지 않은 목을 빳빳하게 세운 흰 와이셔츠와 칼날처럼 주름 잡힌 바지 그리고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을 듯 반짝이는 검은 구두를 신은 그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벌레 보듯 쏘아보고 있었다. 검은 거 혹은 깜둥이, 아프리카 용병 등은 하늘이 이 회사에 입사한 첫날부터 최 부장이 그에게 하사한 다양한 멸칭들이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모니터 속으로 깊이 침잠하거나 탕비실로 피신하거나 혹은 아주 희미하고 비겁한 미소로 그 언어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하늘은 제멋대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최 부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최 부장이 이딴 걸 돈 받고 만들었냐는 고함과 함께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시제품 부품이 들려 있었다. 다행히 피했지만 그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이게 제품이라고 만든 거냐? 눈깔이 있으면 좀 자세히 쳐다봐. 여기. 전부 다 불량이잖아. 내 놈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여? 아니면 네 고향 아프리카에서는 이따위로 만들어도 그냥 통과시켜주디? 최 부장의 입에서 풍겨나오는 역한 담배 냄새와 함께 침방울이 하늘의 뺨 위로 무수히 튀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해명도 지금 이 상황에선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지난 수많은 모욕과 폭력의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급생들에게 더러운 초콜릿, 아프리카 깜둥이 새끼라는 놀림과 함께 무자비한 집단 구타를 당했던 그날의 기억, 피와 흙먼지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처절한 고립감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내 책상 빼고 꺼져. 너 같은 무능한 놈 하나 없어진다고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니,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오를걸. 알아들어, 이 못 배운 깜뚱아? 최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쳤다. 하늘은 휘청거리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다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무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싸늘한 정점이 감돌았다. 키보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든 팀원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자신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최 부장의 폭언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가 되어 하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날 밤 하늘은 공장 한쪽에 마련된 창문 하나 없는 허름한 기숙사 방 침대에 시체처럼 홀로 누워 있었다. 한낮의 열기와 공장의 각종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낡은 헤드폰을 끼고 래퍼 투팍의 음악을 귀가 터져라 크게 틀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치심이 뒤엉킨 감정의 용암 덩어리가 격렬한 비트와 함께 그의 가슴 속에서 폭발했지만 갈 곳 없는 그 외침은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힘겹게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하늘아, 내 아들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하늘을 믿는다. 그 말이 희미한 등대불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깜빡였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어쩌면 어머니조차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최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치 하늘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듯했다. 하늘에게만 유독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현장 작업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용접불똥이 하늘의 작업복 위로 떨어져 작은 구멍을 내거나 무거운 부품을 혼자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반복되어도 최 부장은 꾀병 부리지 마. 그 정도 일도 못 버티면 사내 자식이 아니지. 아니, 넌 사내 자식도 아니지 참. 그냥 검은 짐승이지. 라며 조롱하고 비웃을 뿐이었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머리를 서류철로 내리치거나 내놈 월급에서 수리비 다 까겠다며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하늘의 성실함과 노력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밤을 새워가며 개선한 공정 효율화 아이디어는 다음날 아침 최 부장의 이름으로 사장에게 보고되었고 그 공로는 온전히 최 부장의 것이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다. 중요한 회의에서 하늘은 늘 배제되었고 동료들은 그를 회사의 문제야, 능력도 없으면서 운 좋게 붙어있는 낙하산으로 수군거리며 철저히 외면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하늘의 등은 세상의 모든 그림자와 고독을 짊어진 듯 위태롭게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팀의 박지혜 대리였다. 30 초반의 미혼 여성이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하늘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최 부장의 서슬퍼런 눈치를 살피며 그를 피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묵묵히 자신의 일과 하늘에게 떠넘겨진 자빌까지 처리하는 하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료가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자신의 옷에 쏟았을 때 당황하는 동료 대신 말없이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하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과거 다른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약자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남모르는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도 하늘은 최 부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한 폭언과 모욕을 듣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칸막이 위로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함께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메모지에는 조금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힘내세요. 하늘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칸막이 너머로 박지혜 대리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씨, 이거라도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운 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위로, 아주 사소한 연대의 손길이었지만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하늘의 마음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에게 아주 가질프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받아들였다. 따뜻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박지혜 대리의 작은 용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최 부장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대하기 시작했다. 최 부장이 없을 때면 하늘에게 다가와 업무 관련 자료를 몰래 챙겨주거나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업무를 해봐서 알아요. 라며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지만 하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지지와 힘이 되었다.
그는 박지의 대리 덕분에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지만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강민 부장의 악마적인 집요함은 하늘과 박지의 대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독사처럼 그들의 관계를 주시했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하늘을 괴롭히는 동시에 박지의 대리에게도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에 이하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온갖 허드레질, 이삿짐 나르기, 정원 청소, 심지어 자신의 중학생 아이가 그린 풍경화 숙제를 대신 해오라는 어처 가능 지시까짐을 시켰고 거절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내 놈까지 것 하나 이 바닥에서 영원히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 놈 편들어주는 그 잘난 박대리인가. 뭔가 하는 년도 마찬가지고. 둘 다 싸잡아서 아주 사회생활 끝장내줄 수 있어, 내가. 라며 박지의 대리까지 들먹이며 협박했다. 하늘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신 때문에 박지의 대리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그녀의 따뜻한 호의마저 애써 밀어내려 했다.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위태롭던 영혼은 이제 정말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겨우겨우 눈을 떴다. 그러던 중 한빛정밀의 명운이 걸린 그야말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해외 바이어 납품 계약 건이 터졌다. 최강민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를 놀랍게도 이하늘에게 맡기겠다고 사장 앞에서 공언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하늘을 따로 불러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봐, 하늘이, 내가 자네한테 큰 기회 하나 주려고 해. 이번 일만 실수 없이 제대로 해내면 자네 이 회사에서 정규직 되는 건 물론이고 박대리 자리, 그래 박대리 자리에 자네를 앉힐 생각이야. 어때? 구미가 확 당기지 않나?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박대리랑은 말도 섞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알겠나? 하늘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최강민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위험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유혹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러나 최강민은 그 뒤에서 또 다른 추악하고 파괴적인 음모를 치밀하게 꾸미고 있었다. 그는 이하늘에게 결정적으로 품질이 낮은 불량 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시했고 핵심적인 검수 과정을 고의로 누락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모든 책임은 결국 이하늘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은 회사의 중대한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태만한 흑인 직원에게 중책을 맡긴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는 척하며 그를 내쫓는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관리자로 다시 한번 포장될 터였다. 납기일이 임박했을 때 최강민의 시나리오대로 생산된 부품 전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한빛정밀은 수십억 원의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강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사장과 임원들 앞에서 모든 책임을 이하늘에게 돌렸다. 그는 이하늘의 태만과 무능, 심지어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리려 한 고의적인 사보타주 행위까지 거론하며 그를 즉각적인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피를 토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사무실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라도 된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과 동료들의 시선이 오직 이하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거대한 음모와 참혹한 배신감 앞에 그의 간신히 버티던 영혼은 이제 정말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그림자처럼 다가온 박지의 대리가 그의 떨리는 손을 힘주어 꽉 잡았다. 하늘씨,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지혜의 눈에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분노와 함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이하늘의 다른 쪽 손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단호하게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녀가 최 부장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몰래 녹음해 두었던 최강민의 온갖 폭언과 부당한 지시,
그리고 그가 이번 불량 부품 사건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조작했다는 정황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음성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한 다른 부서의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제보한 최강민이 이하늘에게 불량 자재 사용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찍힌 짧지만 결정적인 CCTV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 보세요, 하늘 씨.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겠지만 우리가 같이 싸우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 괴물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늘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변한 자신의 손에 들린 USB 메모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거의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떠올렸다. 귓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내 잘못이 아니라면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내 아들 하늘아, 하늘은 언제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과 공포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주 작지만 그 어떤 강풍에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질긴 생명력의 불꽃이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네, 같이 싸워요, 지혜씨. 끝까지 같이 가요. 다음 날 이하늘과 박지혜는 용기를 내어 지역의 한 인권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최강민 부장을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사건의 전말과 증거 자료들을 몇몇 양심적인 언론사와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최강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 담긴 생생한 녹취록과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들의 익명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사회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한빛정밀 외국인 근로자, 실제로는 한국 국적이었지만 많은 언론이 그를 외국인으로 오인했다. 인권 유린 및 중대 산업재해 은폐 의혹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강민 부장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는 기염을 토했다. 한빛정밀. 본사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긴급대책반과 특별감사팀을 현장에 파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경찰 조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강민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하청업체나 약한 위치의 직원들에게 갑질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추가적인 의혹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몰렸다. 한때 철옹성처럼 굳건해 보였던 그의 권위와 위세는 풍전등화 신세가 되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 자체 징계위원회와 경찰 조사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동안 이하늘은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보냈다. 밤에는 여전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박지혜가 있었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익명으로 남아 그를 뜨겁게 응원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혼자가 아니었다. 몇 주 후 마침내 최강민에 대한 회사의 징계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동시에 발표되었다. 최강민은 모든 직위에서 즉각 해제되었고 동시에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역시 그에게 제기된 업무상 배임, 상습 폭행 및 협박, 증거인멸 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궤변과 거짓말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발버둥은 초라하고 가소로울 뿐이었다. 결국 그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했던 그의 추악한 날개는 그렇게 영원히 꺾였다.
한빛정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되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몇몇 핵심적인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마저 연달아 파기되는 등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결국 기존 경영진은 총사퇴하고 회사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문화 개선 및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을 약속해야만 했다. 특히 피해자인 이하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가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내 인권 교육 강화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하늘은 최강민의 몰락과 회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깊은 공허함과 슬픔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는 한빛정밀을 떠났다. 회사가 제안한 거액의 피해보상금과 복직 제한도 정중하게 거절했다. 돈이나 지위로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짓밟힌 존엄성, 그리고 영혼 깊이 새겨진 상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추스르고 회복해 나가는 데 집중했다. 박지의 대리는 그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거의 매일 그에게 연락하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에 자발적으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작은 영감을 주었고 회사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마치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 조금은 잠잠해진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오후였다. 이하늘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수목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 깊은 곳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슬픔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그는 최근 한 작은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아주 조금씩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잔잔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액정에는 박지혜 대리님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힘찬 목소리로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인권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아주 옅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띄었다. 네, 좋아요, 지혜씨. 같이 가요. 제가 팝콘 살게요. 전화를 끄는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부시게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편견과 혐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일지라도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빛 하나가 결국에는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새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꺼지지 않을 강인한 희망의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세상 그 어떤 거대한 불꽃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인간 존엄성의 불씨였다. 하늘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서서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주저없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또렷했으며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